기증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 해도 한 해부학 교수는 애매하게 얼먹거렸지만 기증자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 물론 해부당한다는 생각도 싫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시껄렁한 농담이나 하는 22살 의대생들에게 토막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해부실에 들어가기 전 자료를 읽고 뼈 절단기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구토를 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해부실에 들어가면 별로 애를 먹지 않았다. 문제의 뼈 절단기가 흔히 볼 수 있는 녹슨 나무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내가 구토를 할 뻔했던 건 해부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뉴욕의 할머니 묘소에서였다. 할머니의 20주기였던 그날 나는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면서 내가 해부한 기증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자들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시대로 해부 도중 기증자의 아들이 와서 절반쯤 해부된 어머니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기증에 동의했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기증자는 아들의 바람대로 가족에게 돌아갔다. 해부실에서 우리는 시체를 하나의 사물로 대상화하여 문자 그대로 장기 조직 신경근육만으로만 바라보았다. 실습 첫날 나는 시체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을 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지의 피부를 벗겨내고 작업을 방해하는 근육을 가르고 폐를 꺼내고 심장을 잘라서 열고 간엽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조직 더미를 인간으로 이식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시체 해부는 신성 모독이라기보다는 해피아워에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어쩌다 한 번씩 반성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체들에게 사과했다. 죄의식을 느껴서가 아니라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해부를 단순한 악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시체 해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다. 의사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환자의 시체에 침입해 들어간다. 그리고 환자에게 가장 취약하고 가장 신성하며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런 다음 환자를 회복시켜 세상에 돌려보낸 뒤 다시 그에게서 빠져나온다. 신체를 물질적 구조로 보는 것과 인간의 극심한 고통을 줄이는 일은 종전의 영광과도 같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간의 극심한 고통은 그저 하나의 교육 수단이 된다. 해부학 교수들은 이런 관계에 한쪽 극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시신과의 유대감을 예측한다. 해부 실습 초기에 나는 비장 동맥을 쉽게 찾아내기 위해 기증자의 횡격만큼 길고 빠르게 갈랐는데 우리를 감독하던 교수는 내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며 크게 화를 냈다. 내가 중요한 조직을 망가뜨렸으니 핵심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이후에 해부 전문의 지장을 주어서가 아니다. 너무 무신경한 태도였기 때문이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슬픔을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표정이 어떤 강의보다도 내게 의학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교수가 그렇게 잘하고 했다니 내 해명에 감독 교수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갑자기 교수들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복도로 끌고 나왔다. 그런 유대감이 훨씬 더 단순하게 형성될 때도 있다. 한 번은 교수가 치장하거나 망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분의 나이는 74입니다. 우리가 대답했다. 나랑 동갑이고.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가까운 섬침을 내놓고 자리를 떴다. 의과대학원을 다니면서 나는 이 삶, 죽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학부생일 때 글을 써서 놀랐던 인간의 관계성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학도인 우리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데 수반되는 여러 업무에 직면했다. 배우는 과정이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일도 없었지만 그 무게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는 있었다. 의과대학원 학생들은 첫 2년 동안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며 시간을 보낸다. 학부에서 하던 공부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쉬웠다. 하지만 의과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만나서 나중에 내 아내가 된 루시는 이 공부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보였고 그런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밤 루시와 나는 내 아파트의 소파에 앉아 심전도 파형을 공부했다.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부정맥을 정확히 짚어냈다. 갑작스럽게 뭉클해진 루시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습용 심전도가 누구의 것이든 그 환자는 살아남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 페이지 위에 구불구불한 선들은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심실세동이 악화되어 결국 심장 수축이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들 수도 있었다. 루시와 내가 예일과 대학원에 다닐 때 처음 놀랜드 교수가 아직 그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그는 교수라기보다는 작가였다. 놀랜드의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철학자로서 죽음을 다룬 그의 획기적인 저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가 내 고등학교 시절에 출간되었지만 정작 그 책을 읽어보는 것은 의과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군복무하는 사람이든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그 책에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논한 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날 밤에 나는 밤에 내 방에서 놀랜드의 책을 꼼꼼히 읽었는데 그가 할머니의 두려움을 묘사한 부분을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 구절은 개인적이고 의학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놀랜드에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피부를 꾹 누른 뒤 원래대로 돌아온 지 얼마나 시간을 지켜보는지 장난을 쳤다. 전과 다르게 짧은 생각과 함께 이은 노화현상인 할머니의 우혈성 신부전이 서서히 진행 중이며 오래된 피가 폐의 오래된 조직에서 나오는 중이며 오래된 피가 오래된 조직에서 거저나오며 산소의 양이 했으니까
오래된 랜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삶에서 천천히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에게 치명적인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놀란 데는 토마스 브라운의 종교인 디와 떠올렸다. 우리는 엄청난 투정과 고통을 딛고 이 세상에 온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이에도 어지간한 일은 없다. 스탠포드에서 영락을 스탠포드에서 영락을 셀프팀 브릿지에서
죽음의 두 가지 수수께끼인 적인 경험적인 징후와 생물적인 징후, 즉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철저히 비개인적 두 하나의 공통을 이야기한다. 저희 비긴적인 측면들을 파헤치기 위해 의학을 탐구했다.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초반에서 젊은 수술실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의
철울칸